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는 일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추념식은 지난해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 일부 개정한 제주 4.3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립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한 직권재심에서 어제 4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4.3 74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임종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족회장입니다. 74주년 맞는 감이 어떻습니까? 진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보안입법이 완성이 돼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에 74년을 맞이하게 돼서 진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고이범 4.3 평화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보수 정권으로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추념식입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작년에 여야 합의로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4.3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져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명 4.3 중앙위원회라고 하죠. 김종민 중앙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앙위원이 되셔서 처음 추념식인 것 같은데 네, 74주년을 맞은 느낌 어떠십니까? 제가 작년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어쨌든 4.3 문제에 관한 모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4.3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았습니다.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올해 6월 1일부터 3년간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시행령에 지금 좀 예고돼 있던데 유족들 어떤 기대하고 계십니까? 좀 감회가 새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나 이런 때도 있구나. 올해 4월 1일 법이 시행이 되면 불국적인 보상 작업이 이루어지겠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와 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치고 있고 유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4.3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상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6월까지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우선 생존 희생자부터 보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위원회에서 순서가 결정이 될 겁니다만 희생자 결정 순으로 해서 차근차근 보상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00억 정도로 이제 보상금 금액이 좀 잡혀 있고 그 희생자부터 한다면 이제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한 200분 정도가 지금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신청 순수가 어쨌든 누구를 먼저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령에 보니까 희생자의 생존 여부 그리고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서 신청 순서를 정해서 중앙위원회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위원회 혹시 이거 관련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줌 회의로나 서면 회의만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어떤 그 순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약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4월, 5월 내에는 이제 공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평화재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없지만 네. 행안부가 이제 용역을 해서 가족관계, 특히 가족관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거거든요. 예. 그때 유족회의 그 의견을 잘 수합해서 저희도 잘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용역의 그 과업 지시서에 가족관계 기록 불일치 현황 조사와 원인 분석 그리고
이거를 그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안을 찾아내도록 네. 그게 과업 지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몇 가지 또 예시도 돼 있고요. 가령 무슨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안, 재판 없이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유족으로 인정하는 안, 그다음에 호적 관계 정정 없이 그냥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 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뭐 두 번째 안 정도로 그렇게 유족들도 원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용역이 잘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족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정정 절차 문제인데 유족들에서 그 가족관계 정정 절차 제가 유족들을 만나보면 진짜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 뿌리를 찾게 해달라는 게 제일 큰 거였습니다. 진짜 자기 부모들이 다 돌아가서 남의 자식으로 가 있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 진짜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한도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족들을 만나보면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진 그 유족들이 말씀 들어보면 야, 나 이제 죽어조차. 무슨 말씀은 이제 우리 진짜 영님들 명예회복 되지 않으시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제일 우선 진짜 명예회복 자기 우선이고 그다음 가족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주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이번 보상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총을 마서 해주는 보상도 자연스럽게 해주면 진짜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해 가고 있지 않은가 진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혹시 시청자들이 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식이 뭐 큰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 쪽으로 입양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예. 호적상으로 보면 친아버지와는 조카 관계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풀려면 사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고 심지어는 DNA 확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파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또 실종자인 경우는 아예 뭐 대책도 없고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특별법 전면 개정할 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해서 그 조항이 삭제돼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호적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편의상 호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3 사건 당시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호적 상태에서 계속 살고 계시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호적이 필요하니까 호적 등재를 하게 되는데 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조차도 없으면 오촌, 삼촌, 칠촌, 삼촌 밑으로 호적이 등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심지어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4.3 사건으로 인해서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등재되는 바람에 아버지보다 오히려 윗학렬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는 첫 번째는 호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유족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자기 뿌리를 찾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친아버지하고 친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으로 결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보상금을 엉뚱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히 호적을 정정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법으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차례에 아주 매우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청구소를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한 법률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친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 또는 오촌, 삼촌 밑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분이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이제 쉽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텐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분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호족상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무덤을 파내서 뼈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친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또 파내갖고 저분하고 내가 친부자 관계라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제주도에서 돌아가셔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자신 친아버지의 그 무덤을 파내서 시신을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6.25 때 학살당한 분들은 시신조차 없으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4.3 특별법은 제12조를 통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4.3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호족을 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 규칙을 따르도록 했는데 대법원 규칙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정작 그 호족 정정이 필요한 사람은 유족인데 호족 정정의 대상을 희생자로 국한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엉뚱한 것인데 내가 등이 가렵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다리를 긁어주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 말씀은 그러면 그 특별법 12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그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 대상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체계가 흔들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도 뭐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그 특별 재심 해가지고 수용인들에게 무죄 선고되고 있는 이 특별 재심도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렇죠. 기존 사법체계 어쨌든 흔드는 그렇죠. 그게 꼭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래서 이 호적 정정하는 문제도 대법원이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사안인 이 4.3 문제에 관련해서 그 결정을 해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행자부 용역을 좀 맡겼다고 했는데 그중에 아까 두 번째 안을 유족들이 지금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안이 뭐죠? 그렇게 되겠죠. 그 두 번째 안은 재판 없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유족으로 인정하고 호적을 고치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그러려면 사실은 어쨌든 그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증언, 그러니까 인후 보증이라고 하죠. 친구나 이웃이 저분은 원래 아버지가 저분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절차가 좀 가장 간단한데 그럼 아까 말씀한 대법원 규칙만 바꿔도 인후 보증 형태로 재판 없이 중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의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분상의 어떤 호적이 정정됐을 경우 상속이나 그런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것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 시기에 정상적인 때에 해당되는 일이고 4.3 사건 당시에 비상한 시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또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 부자관계가라는 것은 그 친족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3자가 아니라 친척들이 인후 보증을 해주어서 저분의 친자식은 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니 그 유족이나 유족분들이 게을러서 가족관계 정정하게 못한 게 아니죠. 호적 등재를 늦게 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착각을 해갖고 잘못 등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호적을 등재할 친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잘못된 호적을 등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책 사유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특별법은 바꿔봐도 네, 어디선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유족회 차원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보충 더 설명한 사례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시행자가 행방불명, 형무소가 행방불명된 후에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행방된 후에 사망 신고하고 혼인 신고하고 자식 등록하고 난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형성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이분은 사산 또 희생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결론까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제대로 인정해주고 가족관계를 제대로 특례를 만들어서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사재판 수행이 나오고 행방불명되고 다 있는 분들인데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 이렇게 아까 공권력이 잘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것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인정을 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기존의 법 체계, 아까 뭐 직권재심이라든지 저 가족관계 정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존 법 체계를 흔드는 거죠. 민법이나 형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결국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가 좀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그 제1동포들이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기한 문제예요. 기한 문제. 그러니까 보상 신청이 지금 6월 1일부터 3년간이고요. 그리고 추가 희생자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받는데 과연 굳이 기한을 둬야 하느냐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기한은 이 보상의 업무를 기한을 정하는 건 초일날 때문에 정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보상 기한을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상 보상 그 업무들을 4년 내에 마치고 연차적으로 다 5년에 지급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간을 너무 5년 길다. 좀 작게 해서 3년에 마무리해서 해달라. 이렇게도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보상 신청 부분도 그 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희생자라든가 유족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이분들이 신청받고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1월 1일부터 6월까지 받아서 300여 명 희생자를 받았는데 아직 심사가 110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200여 명이 지금 심사가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내년을 받아도 그런 문제점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넉넉하게 좀 시간도 주고 유족들로 하여금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 좀 부칙 조항을 넣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 아까 그 5년 동안 이제 5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너무 깁니다. 네. 기왕에 지급하기로 한 거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그거 돈 없어서 5년에 걸쳐서 나눠주겠다. 그 늦게 되는 데는 이자 지급하겠다. 이게 지금 돌아가실 날 며칠 안 남은 분들한테 빨리빨리 보상금 지급해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 받는 게 그겁니다. 빨리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나이 얼마나 살면 더 살겠느냐 이거였습니다. 뭐 보상은 어쨌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 희생자 신청은 하더라도 그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3년 안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을 또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 어쨌든 그 시간 마감쯤 돼서 다시 또 논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상 얘기할 때마다 좀 걱정이 좀 드는 게 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광주가 사실 5.18 보상법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보상 문제가 돈이 풀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받는 순간 어떤 허탈감,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의 허탈감이라든지 또는 그 보상금을 둘러싼 뭐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허위 보상까지도 있었죠, 광주에서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제주에서는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있을 수 있죠. 희생자 한 분에 9천만 원이고
유족들이 거기서 이제 비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인당 9천만 원씩 유족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어서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그런 겁니다. 고모의 경우, 그러니까 고모는 돌아가신 분의 바로 딸이니까 보상금을 당연히 받죠. 근데 그 손자들이, 그 아들의 손자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고모는 시집 가가지고 어디 일본 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사 때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여기서는 손주들이 이제 다 벌초도 하고 제사도 다 지내고 했는데 느닷없이 일본에 있는 고모가 나타났어요. 이러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혜롭게 유족들이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꼭 4.3 문제, 4.3 보상금이 아닐지라도 집안에 따라서 어떤 집안은 상속 또는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화합을 하고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안은 이제 부모의 재산을 갖고 형제간에 다툼을 벌이고 그런 것은 뭐 제주뿐만 아니라 어디든 있고 인간사가 또 4.3 똑같죠. 네. 보상금이 아닐지라도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 관련해 사실 오임종 회장께서 지난해 그 전면 개정된 그 법을 만들 사상특별법을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가족 분할을 어떻게 없애느냐 부분이었습니다. 그 원래 그 과거사 70년 전 일어난 사건은 60년대 그 민법으로 해서 원래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강력하게 요구한 게 가족과의 분할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민법으로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현행민법에서 또 하다 보면 아까 이사님도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진짜 제주도 우리 유족들을 믿습니다. 도민들이 현명하게 있다고 과거사 해결을 하고 가족들이 오붓하게 살아왔다는 걸 정서를 믿습니다. 잘 해결되리라 보고 이 가족관리에 불과한 이번 계기로 진짜 더 오붓한 제도가 되지 않을 건가. 우리 허자에도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우리 많은 도민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해 그 전면 개정된 4.3 특별법을 재단에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4.3 영령의 피와 눈물이 섞인 것인 만큼 보상금 전액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해서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고 보상을 해서 입법화 시키는 데 성공을 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왜 영령님들 그 값을 목숨값을 돈을 요구하느냐. 우리 할머니가 평생 동안 무덤지기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4.3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던 분이 영령님의 그걸 보상을 받는다고 욕을 들었는데 그것도 놀랐는데 과연 이게 우리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회원시켜 드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들이 마을 모아서 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을 낸 돈 갖고 이런 의미 있는 돈을 영령님 전에 회원내드리고 이제 제주의 그 아팠던 바가를 제대로 치료하는데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에서 했었고 이제 그 유효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4.3 추념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족들과 도민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해서 구체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네. 유족회 내부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 때 제주도에 똑똑한 사람들 다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제주도의 인물들 키워내겠다. 또 여기까지 법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 포함해서 제주도민 전체의 그 도움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 그 빚 갚겠다. 유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 받으면 그 일부를 어떻게 좀 모아서 기금 마련해서
그런 일에 쓰겠다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정말 놀라운 일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을 가지고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이 이 돈 문제로 동력을 잃을 거라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면 개정된 이 제주 4.3 특별법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추가 진상조사인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우리가 지난번 만든 2000년 특별법에서 만들었죠. 그 주역도 여기 계시고요. 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보고서 직접 작성하셨던 김정민 중앙위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4.3 취재반 기자로서 4.3 취재를 했고 많은 분들의 구술 체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매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 진상조사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면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제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선임돼서 제가 보고서를 2003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이제 보름 만에 제주도에 직접 오셔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 유족분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이 자료 협조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추가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또는 경찰청 같은 그런 기관조사를 하는데 더 아주 집중을 해야 돼,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됐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단순한 보고서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걸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도에 공식 사과를 하셨는데 보고서가 나온 지 보름 만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뜬금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5.18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공식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아직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주 4.3은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의 공식 어떤 진상조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에서 뭐 헬기로 총을 쐈느냐 안 쐈느냐 가지고 논쟁되는 것도 어쩌면 이 정부 진상조사 보고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추가 진상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평화재단에서 일단 맡기로 확정된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게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결한 다음에 사실 보도도 별로 없고 추가 진상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후속 보도가 없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난주에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네. 안을. 그 전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사할 주제 6가지 주제도 결정을 했고 예. 그게 중앙위원회 가서 통과가 됐죠. 지금은 이미 확보된 자료들,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3년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확보된 자료 외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2019년까지 그 추가 진상 조사를 재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때 나온 재단 차원에서 한 거죠. 평화재단 그렇죠, 차원에서. 예. 그렇죠. 정부 차원이 아니고요. 네, 그때 확보된 자료들 목록 작성을 하고 내용들을 파악했고요.
이제 4월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은 조금 그 입국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일본은 아직 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우선 조사를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지를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4.3 위원회가 2003년에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행방불명 피해 사례와 마을별 피해 사례가 총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진압작전 지휘 체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그리고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하다. 이 세 가지를 미진한 점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 외에 미국의 역할, 연좌제 피해, 제1제주인 피해 실태 이런 것까지 6가지 주제를 이제 또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군경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이게 나와야 이 토벌대 진압 작전의 이 지휘 체계가 드러날 거거든요. 그 수형인에 관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그 우리가 확보한 자료 말고 다른 책에서 다른 명부가 또 나온 것이 있어서 네. 국가기록원에 대한 자료 조사도 저희들 더 해야 될 거고요. 외국 자료로는 미국 자료 외에 그 미 군정과 그 위원단에 포함됐던 그 호주 미 군정 시기에 호주 자료, 일본 자료 이것도 추가로 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 중에서 조금 그 새로운 것들도 좀 나온 게 있는데 그 육사단 정보 보고서에서 그 3.1 발포 사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조금 새로운 보고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뭐 큰 건 아니지만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고 또 4.3 직후에 있었던 그 김달삼과 김익렬 간에 이루어진 그 4.28 평화협상에 관한 얘기 중에 미국의 그 다른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추가 자료를 확보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 그래서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재단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 고맙습니다. 예, 추가 진상조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진상조사에 대통령 사과했듯이 이번 추가 진상조사는 진짜 완벽하게 해서 진짜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 아픔을 제대로 남겼을 때 역사의 재발이 되지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사 기록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기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작업으로도 꼭 추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께서는 지난번 뭐 실무적으로 보고서를 쓰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쓴 보고서를 이제 의결하는 위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이 하는 이 진상조사, 추가 진상조사에서 이런 점은 되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가령 연좌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구술을 체력했는데 연좌제로 인해서 내가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다. 또는 우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연좌제로 인해서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자료로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그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떤 그런 기관 조사, 군과 경찰 또는 정부의 그런 자료들을 찾는 거에 아주 이번 추가 진상조사에 그 아주 에너지를 역량을 총집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술 증언들, 피해 증언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빨리 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적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지만 그 증언을 입증해줄 정부의 문서를 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증언뿐만 아니라 그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입증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네. 근데 이제 추가 진상조사 기간이 3년이죠. 네. 그럼 3년이면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럼 2025년 3월이 끝나면 2024년이요. 2024년 말에 네. 12월에. 네. 그럼 이미 네, 3년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2024년 12월쯤에는 우리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진상조사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조사단이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평화재단의 기존에 있는 그 조사연구실 인력을 가지고 모자랄 텐데 어떻게? 예. 계약직으로 충원해서 팀을 2개를 만듭니다. 기존 팀하고 예. 또 추가로. 예. 그리고 비상임 연구위원들까지 동원해서 진영을 꾸려갑니다. 그럼 총 인력이 몇 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비상임까지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조사원까지 포함해서요. 지난번 1차 조사할 때 몇 분이셨죠 그때? 그때 진상조사 보고서 할 때. 그때 전문위원이 5명이 있었고요. 네, 조사위원이 15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인력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그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 어떤 문헌을 찾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는 현직 대학 교수이거나 또는 어떤 연구원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고 어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연구원입니다.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대사 연구로 석박사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그다음에 5.18 위원회로 많이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상근하는 사람으로 합동조사반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 현직 대학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가에게 그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비상임이 그런 분들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3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고급 사실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뽑기는 쉽진 않은 구조인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상금과 추가 진상 조사를 중심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4.3에 남겨진 과제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엄청 많을 텐데 한 분씩 한번 이 2가지 빼고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4.3 이 문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번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회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아까 어떤 이제 국가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게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아까 추가 진상 조사라 해서 기록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진짜 미래를 위한 작업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제 평화공원을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제주도 진짜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이런 재단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진짜 평화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들을 같이 공유하고 미래로 가는 이런 작업들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추가진상조사에 미흡한 부분들이 제주도에 지금 보면 산지에 있는 그 4.3 유적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아픔이 현장 아닙니까? 어떤 다크통과라고들 합니다만은 그거 연계를 해서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러한 현장들도 제대로 복원해서 진짜 다시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꾸준하게 군사재판, 일반 재판으로 그 수용당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희생자들 제대로 명예학자도 슬기롭게 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과 함께하는 재단은 그 아까 기부금 형태로 만들어진 순수 그런 민간재단 부분은 이런 거 포함한 말씀하신 거죠? 얘기가 예. 이사장님은 어떤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뭐 정명 문제는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배상을 한다는 거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배상은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법은 이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4.3이 국가의 잘못으로 빚어진 그 비극이라고 하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까지 하는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4.3에 대한 폄훼하는 발언 있어서는 안 되겠다. 4.3을 폭동이라고 한다더니 또 무슨 뭐 폭도의 자식이니 옛날에 얼마나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으면 유족들이 이제 더 이상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도덕적인 국가의 책무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유적지 말씀 오임종 회장님 하셨는데 그 후대 전승, 교육, 4.3의 가치, 평화 인권의 가치, 화해와 상생의 전범이라고 불리는 이 4.3과 관련해서 그 기억 전승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서 유적지를 무슨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연구자들도 젊은 연구자들 좀 양성해서 이 4.3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을 얘기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4.3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구자들 양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저는 그 4.3 문제에 관한 완전 또는 완벽이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아니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 다시 살려낼 수가 없고 그 비참하게 살아온 그 유족분들의 삶을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추가 진상 조사도 완벽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추가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4.3에 대한 정명, 즉 올바른 이름을 찾는 것, 그리고 이를 잘 교육시키고 전국화, 세계화시키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4.3 평화공원을 잘 가꾸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일반화가 되었는데 이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식으로 조속히 건립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늘 교육하고 경계하는 동시에 우리가 4.3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 즉 평화 인권의 정신을 좀 더 확산시켜서 꼭 4.3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 가령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우리 제주도를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4.3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주도를 진정한 평화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트라우마 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립 트라우마 센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빨리 설립하는 것.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한 30초씩 듣는 걸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진짜 임해 있는 7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 74년을 계기로
진짜 화해하고 상생하고 미래를 그리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70여 년 전 한마나 그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 제대로 회원하고 진짜 그 김석검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눈을 감고 산 자는 손을 잡아. 그래서 미래로 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0년의 한을 진짜 서로 화해, 이념을 모든 걸 뛰어넘어서 화해하고 상생하고 미래로 가는 원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짜 이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서 고맙고 함께 앞으로도 꾸준하게 평화와 인권이 있는 제주, 진짜 활기가 넘친 제주 함께 만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민 의원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3 희생자 결정에 있어서 무장대 지도부라고 해서 배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는 앞으로 또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가지고 토론해볼 만한 큰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럼 이사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그동안 4.3과 관련한 공약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공약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던 인사말을 이걸로 다시 또 끝내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4.3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 배상받는다고 해도 치유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억울함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과 뜻있는 많은 분들이 그 원통함을 뛰어넘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보상금 지급은 4.3 역사의 끝이 아닐 겁니다. 유족 회장님의 약속처럼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